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자, 이번 키워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과연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앞날에 대한 예고와 또 예측과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모와 후보로서 검증은 받았지만 정치 지도자로서는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이죠. 큰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선에. 당장 후보도 했으니까. 4월 며칠이죠? 보궐이? 4.29. 4.29 보궐도 있고 그 이후로는 보궐 없죠. 그리고 일단 내년 또 사건을 봐야죠. 내년 뭐 10월에 봐야죠. 10월이었으면 내년 총선일 텐데 내년 총선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이제 그 비노 진영의 안철수 후보, 뭐 박지원 이번에 그 경쟁했던 후보, 또 김한 누구죠? 김한길 전 대표 등등과 당내 개폐 간의 이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 이게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번에 대표 후보 중에 이인영 후보가 세대 교체를 주장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세대 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였었어요. 사실 정치 초년생이고 정치 나이로는 이인영 후보보다 많지만 정치적으로 판을 새롭게 바꾸고 지금까지 15대 이후로 형성돼 왔던 이 개파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말하자면 세대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후보가 문재인 후보였어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래서 나는 이인영 후보의 세대 교체론보다 문재인 후보가 그 개파 청산 당의 혁신을 위해서 그 세대 교체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당장 개파 청산이 중요하거든요. 그 당선 인터뷰에서 개파의 기억자도 안 나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지역 출신 양승조 의원을 그 전에 손학규 계보로 알려져 있는 양승조 의원을 사무총장 임명했죠. 당 조직을 다 내주는 거예요. 아무리 개파 청산을 하더라도 사무총장만큼은 자기 사람을 보통 하니까 임명하고 난 후에 개파 청산인데 조직 전체를 관할하는 사무총장을 양승조 의원을 임명했고 또 그 이제 그 정책위 의장은 강기정 의원인데 강기정 의원은 범친노로 볼 수 있어요. 정세균 대표 계보인데. 그러니까 이렇듯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계보의 줄기를 싹둑 잘라서 섞어버리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치적 세대 지금 인사가 마무리된 건가요? 내부에? 이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인선은 별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하고 정책의장 두 자리 뭐 짜잘한 인선이니까. 아니 근데 우리 그 문 대표님이 이렇게 되셔서 우리 선 의원님은 어떻게 좋은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천이나 뭐 등등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 나는 저 문재인 후보 쪽 요구에 의해서 좀 정무특보를 맡아갖고 좀 지역을 도는 역할을 했어요. 문 후보 대신에. 그런데 다 개파청산 하라고 그러잖아요. 당내 인사든 당외 인사든 민주당은 개파 때문에 망하는데 개파청산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낫도록 야 이번에 줄 잘 서야 되는데 이번에 선 의원이 믿은 사람이 꼭 돼야 되는데 결국은 개파를 그렇죠. 잘 선택해야 된다는 뜻에서 네가 믿은 사람이 당선돼야 그 개파 내에서 네가 이득을 본다. 또 이런 걱정을 해요. 그래서 당대표가 개파 청산을 위해서 나서니까 지금 당대표가 내가 미는 분이 됐지만 그걸 갖고 덕을 볼 생각은 안 된다. 그냥 내일은 내일 내가 알아서 해라. 말로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덕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재인 대표께서 물론 개파 총선을 하는 건 좋죠. 근데 일단은 그 동력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후보하고 뭐 다 알다시피 3.5% 차이로 신승을 했습니다. 박빙에서. 원래는 10% 정도 이상으로 완사이드가 이겨야 힘이 생기고 최대한 캠프에서 제가 알기로는 마지노선이 5%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5%를 못 넘기고 3.5%. 특히 이 대외 여론조사 말고 대외 권리당원이나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졌어요. 그렇다면은 당심은 박지원에 있고 민심은 문재인에게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를 개파를 청산해서 간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박지원 당시 후보도 비노 그러니까 친노 비노 중에 비노의 대표주자는 아닙니다. 그분이 뭐 비노를 대표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동력이 하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첫 그 대표 되자마자 그 다음날 한 일성이 국립현충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행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정청래 의원 같이 그런 막말 파동이 또 생깁니다. 아주 대포를 자기가 자임 쏘겠다라고 한 분이 어디 뭐 여당이나 어디 다른 당에다 쏴야 될 걸 갖다가 자기 당에다가 갖다가 이게 자살골을 식으로 터뜨리는 이런 지금 아주 문재인 대표 환장할 겁니다. 아마 말을 못하고 어디 가서. 지금 우리가 대개보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뜻은 같습니다. 두 사람이 동지적 관점은 같은데 이 강론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포를 자기한테 쓰고 당한테 쏘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얘기한 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나 이부영 정계를 은퇴하는 이부영 의원까지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 되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문재인 대표한테 굉장히 동력을 잃어서 통합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한테 정청래 발언은 전화위복이 된 게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당 대표하고 각을 세워서 뭔가 자기 존재감을 딱 부각시키기 위해서 딱 쏜 거 아니야. 대포신을 거꾸로 돌려갖고 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옆에서 딱 쳐주잖아. 김부겸 전 의원도 쳐주고 당내 원로들이 딱딱 쳐주니까 이제 정청래가 싹 꼬리를 내렸잖아.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정치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하시는 내용 들으면서 꼭 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옆에 뭐 어떻게 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정치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보면 강력한 발언을 누가 옆에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뭐 문희상 그 전 대표가 사실은 제안을 했던 내용 아니에요. 그 박정희 묘소부터 해서 전직 대통령 묘소 다 찾아뵈라, 뵀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얘기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혼내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 네,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이제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그 학살 현장이나 히틀러의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하고요. 또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천황의 묘소에 가서 절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박정희 이승만 전직 대통령을 히틀러나 일본 천황하고 비교하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국민이 낫지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오버한 거지 그거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게 하나씩 대포가 터져 나오니까 문재인 대표가 잘 가려고 하던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저런 절차를 저런 거를 조절 국면을 맞으면서 이제 당내에서 저렇게 함부로 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은 노타임으로 어떻게 저 대표를 조져볼까 하고 저렇게 과장해가지고 오버하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차우는 없어진다니까.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가해자 피해자를 따지는데요. 지금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뭐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이런 걸 부정하는데 자기들만의 민주화 세력, 그러니까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정청래라면 나는 이렇게 말했어. 내가 그대로 성명을 내볼게 지금. 문재인 대표가 딱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딱 참배한 거에 대해서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표께서 참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셨다. 다만 이에 상응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소통과 화해의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오늘 참배는 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서민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남북 대화를 왜곡해서 끌고 간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전면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딱 했으면 돼. 뭐 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뭐 만나면 전면전이 뭐 우리가 아니 전면전을 어디 뭐 북한에 대고 해야지 왜 우리 왜 전면전이냐면 깔짝깔짝 말해서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전방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애를 키우다가도 아니면 거꾸로 말하자고 어린 이게 형 동생 말하면 동생이 형이 있는데 형이 좀 잘못해. 그렇지만 굵직굵직하게 한두 개 잘하는 게 있어. 그럼 짜잔한 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잖아. 응?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표가요 한 건 한 게 뭐냐면 우리도 착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진짜 증세를 안 하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담배세 올리고 월말 정산하는 방법 바꿔가지고 저 월급쟁이들 세금 뜯어가고 무지하게 한 거야. 그 법인세 기업 대기업들한테는 세금 깎아주고. 근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지금도 세금을 안 걷고 있는 것처럼 증세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봤더라고 문재인 대표가. 아주 탁월한 관찰이었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부 발언이 솔솔 속이 후련하잖아. 그래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표나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될 게 지금도 민주화 세력이라고 지금 자부를 하는데 민주화 세력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 민주화 세력이 없어져? 그게 아니라 민주화 세력은 집권을 안 했을 때가 민주화 세력이지 집권을 지금 2번이나 했습니다. 이미 수권을 해본 세력입니다. 아니 근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군사 정권도 다 물러가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선거에 의해서 뽑혔지만 엊그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정치관여죄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실형을 받았듯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그 비민주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행위들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나는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봐요. 이 산업화 세력하고 손을 잡고 DJP 연합을 이뤄서 집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그거는 끝이 난 건데 지금도 자기들은 피해자고 뭐 지금 여당은 가해자고 이런 산업화 세력을 가해자로 본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봐. 제가 뭐 나는 문재인 대표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뭐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서 설명하긴 뭐한데 그 개인적으로 내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해드린 문재인 후보의 그 성격이나 정치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품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낮은 자세로 할 수 있는 양반이 격이 높고. 근데 어쨌든 대표가 돼서 자기가 그 공약한 대로 박근혜, 이승만 그 묘소를 이렇게 참배했다는 박근혜가 아니고 박정희. 죄송합니다. 박정희. 아유,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 전직 대통령 묘소를 그 했다는 거는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우리 이상무가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세력들이 큰 역할을 했고 좀 독재적 그런 방법이지만 산업화에서는 산업화 세력들이 좀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축이 제가 옛날에 김근태 전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그 혜택을 보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혜택을 볼 만큼 봤다. 이제 민주화 세력도 어떤 소위 말하는 정치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 희생적 그 운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쳤고 그분들이 그 대가로 정치에 입문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훈장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화, 뭐 산업화 이런 부분을 떠나서 더 화합을 해야 되는 시점에 야당 대표가 탄생을 하셔가지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는 거는 잘한 일. 보수를 껴안으려고 하는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우리가 일제 역사도 역사다. 일제 역사를 빼놓고 36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흔적도 다 역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선택을 아주 잘하셨다고 보고 그런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앞으로 그 행마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문재인 또 우리도 워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표가 우리 그 이완구 총리 그 과정에서 물론 동의를 해주셔서 동의를 한 건 아니죠. 선거 과정에서 뭐죠? 방해는 안 했지만은 그 불참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그래도 대권을 노리시는 분이 충청도 홀대론처럼 뭐 호남 총리를 해야 돼. 그 총리 후보를 내세웠는데 호남 총리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그 그렇죠. KTX 서대전역 경유가 백지화돼가지고 좀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KTX 백지화 되기 전에 말씀하셨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충청도에 뭐 충청도를 아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아우르실 분이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모두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에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 한 거고 이분은 공개적인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호남에 있는 분이 총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청도를 그렇게 조금 이렇게 경시하는 발언을 삼가해 주신다면 큰 정치인으로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의 동의를 엄청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약 대해서 줬다, 병 줬다. 뭔 얘기요? 결론은 잘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양비 양실론을 제일 싫어합니다. 한쪽을 딱 방향을 서서 해야 색깔론으로 좋은데 양비론을 하고 계시잖아 지금. 지금 양비론을 바꾸고 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다. 문재인 대표가 KTX 서대전 경우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서대전역을 거쳐서 익산에서 멈추는 거는 양쪽 다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18편이라도 아래 익산 아래로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한 말씀 하시면 좋겠지. 그렇죠. 그러면 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까 총청래 최고위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분이 이제 왜 문재인 하는 시간에 아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갖고 이름 갖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가진 사람 황교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요거는요 사람의 인격 어떠하게 누굴 비난하고 뭐를 하더라도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사람을 갖고 이 이름을 갖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당권은 물론이고 대권에 가는데도 걸림돌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막 눌러줬잖아 주위에서 정청.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개인의 인격을 비난하는 일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야. 누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같은 말 옳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신문에 싸가지 없는 당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신문이야? 아니 키워드를 이거를 정한 이유는 우리가 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패널인 선 전 의원님 이런 분들을 중용해야 됩니다. 당에 문재인 대표님 이분이 다시 정치인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혹시 집권하시면 큰 인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됐나? 금홍석 의원님 또 지적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잘했어요? 잘 된다는데 그거야 우리가 좋은 얘기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그날 전당대 연설회장에서 자기는 당대표 나올 때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첫째, 오늘 떨어지면 자기는 죽습니다. 둘째, 여기서 당선돼도 당을 화합 결속해서 개파 청산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응?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정확한 지적이네. 승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3번의 죽을 고비를 감수하면서 당을 살려보겠다고 출마한 것이지
꼭 먹고 알 먹고 하려고. 그래서 박수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박수 받았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이 문재인 대표 앞날을 제가 예측을 해보면은 험난한데요. 일단은 뭐 공천권에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일단은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깨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공천이라는 거는 돌려주면 됩니다. 국민한테. 각 지구당에서 뽑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을 빌미로 해서 저는 분당이 된다. 엊그제 뭐 호남에서 있던 분이 얘기를 하는데 호남당이 생겼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남만 따로 나와서 자기가 지역당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지금 얘기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부에도 봉합을 해야 되고 또 외부에 이런 또 신당이나 이런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야권이 분열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정동영 전 상임고문 같은 경우 국민회의에 가가지고 지금 창당을 곧 오늘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고 지금 정의당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이 야권이 지금 많이 분열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가서 또 선거연대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당장 4.29 보선에 시험대가 오르는 거죠. 엄청 기네. 짧게. 그래서 제가 짧게 해주죠. 제가 그래 1분도 안 됐습니다. 발언 안 했는데. 이게 1분도 안 됐습니다. 발언 안 했는데 우리 이강희 상무님 민주당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보수의 소지가 오늘 걱정을 세 가지 의제를 다루는데 너무 걱정이 많아. 걱정해줘야지. 내가 누가 걱정하지? 이 걱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혼내키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게 말리는 시누이라잖아요. 뭔가 이게 문재인 시대를 얘기하는데 잘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얘기해. 아주 잘했어. 뭐냐면 여기에 나온 패널들은 자기 색깔대로 얘기하셔야 된다. 이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뭘 얘기했다고 뭐라고 새정치 민주연합을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거는 여긴 또 자기 색깔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당당하게 대치면 돼.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보면 이렇게 분당의 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호남은 지금 호남의 그 대중들은 호남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불만이.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불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정현이 같은 사람을 당선시켜 줄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당 만들면 호남 사람들이 박수치나 박수 안 쳐요. 뭔가 니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라. 이런 불만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에 공천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공천은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현재 불만 있는 정치인들이 다 공천 받아요. 왜? 인지도가 제일 높고 또 조직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에 돌려주는 일과 지도부의 혁신 의지 이렇게 잘 섞여서 돼야 되고 이제 그거에서 오는 파장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냐에 달린 거야. 다 자기 무기야. 그럼.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그 죽을 고비를 감수하고 내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 본인 스스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험난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잘 헤쳐나가실 거예요. 그런 방법에서 선 의원을 잘 중용하시면 더 헤쳐나가는 방식이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는 꼭 편집하지 마시고 편집하지 말라고요? 압력을 넣는 거네요. 문재인 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 이제 새정치호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표로 당선되기 전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초심을 잃지 마시고 이끌어 간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제1야당의 면모를 우뚝 서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